어제 숫자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이 중 반도체 부문에서만 50조 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약 5,500억 원이에요. 주말도 없이 하루도 안 쉬고 매일 5,500억 원씩 벌어들인 거죠. 웬만한 중견기업 1년 매출을 삼성 반도체가 하루에 찍은 겁니다. 그것도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으로 말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전업회사인 TSMC의 같은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대인데 삼성이 그 2배를 벌어들였어요. 그런데요, 이 숫자를 만든 사람들 정작 누군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삼수생도 안 가던 대학의 이공계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쩌다 세계 반도체 역사를 다시 쓰는 칩을 깎게 됐을까요? 더 소름 돋는 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628년 전 조선 한양에 세워진 학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398년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이 사람이 나라를 연 직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궁궐을 짓는 것도 아니었고 군대를 정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름은 성균관. 성균이라는 말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원래 중국 고전 주례에서 온 말이에요. 뜻은 이렇습니다. 모자란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고르게 한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제대로 갈고 닦아서 세상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곳이에요. 나라를 세운 왕이 가장 먼저 학교를 지은 이유 간단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니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성균관은 조선 500년 동안 이 나라의 두뇌를 만들어냈어요. 퇴계 이황이 이곳을 거쳤고 율곡 이이가 이곳을 거쳤죠. 정약용이 이곳에서 공부했습니다. 조선의 재상, 학자, 관료, 이 나라를 굴린 사람들의 상당수가 여기서 나왔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영체계 자체가 이 학교에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910년 조선이 무너지면서 성균관도 함께 무너집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성균관은 경학원으로 격화됐어요.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이 하루아침에 간판을 뺏긴 겁니다. 이후 20년에 걸쳐 명륜학원, 명륜전문학교로 간판만 바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500년 동안 이어온 이름값이 바닥을 찍은 겁니다.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 남자는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몸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문 때문이었죠.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고 왜 걸을 수도 없는 몸으로 폐허가 된 학교를 찾아간 걸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김창숙입니다. 유림의 대표였어요. 조선의 정신적 뿌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수장.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뭘 했냐면 파리 강화회의에 유림 137명의 서명을 받아 독립청원서를 보냈거든요. 목숨을 건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고 결국 일본에 체포됩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혹독하게. 그 고문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평생 휠체어에 앉아야 하는 몸이 된 거죠. 1945년 해방이 됩니다. 휠체어에 앉은 이 노인이 해방된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성균관 터로 간 겁니다. 건물은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풀이 자라고 있었어요. 500년 동안 조선의 인재를 길러내던 그 자리가 폐허였던 거예요. 이 장면이 진짜 가슴을 찢는 대목이에요.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잡초가 무성한 옛 성균관터에 도착해서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김창숙은 거기 앉아서 선언합니다. 여기에 대학을 다시 세우겠다. 돈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나라 전체가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해결 안 되는데 무슨 대학이냐고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김창숙은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져요. 이 이름이 사라지면 이 나라 교육의 뿌리가 사라지는 거다. 휠체어를 탄 채로 전국의 유림을 모아 유림 대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성균관 대학교를 세웁니다. 1946년 김창숙이 초대 학장이 됐어요. 고문으로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600년 된 학교를 폐허해서 일으켜 세운 겁니다. 드라마도 이렇게 못 씁니다. 이 도끼가 없었으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 이름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학교는 다시 세워졌지만 재정이 바닥이었거든요.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캠퍼스가 통째로 날아갈 뻔했고 1950년대에 종합대학으로 승격은 했지만
1980년대까지도 이공계는 존재감이 제로였습니다. 1981년에 이공계가 수원 자연과학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사실상 분리 운영됐는데, 당시 분위기를 솔직히 말하면 수원 캠퍼스 이공계 입결은 지방 국립대에도 밀리는 수준이었어요.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름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거죠. 이 학교를 살린 건 정부도 아니고 동문도 아닙니다. 삼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삼성이 대체 왜 이 학교를 택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있어요. 내 생애의 80%는 사람을 뽑고 관리하는 데 보냈다. 이병철은 성균관대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600년이라는 역사,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름. 그런데 재정은 바닥. 삼성이 들어가면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를 통째로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명문이었던 거예요. 1965년 삼성문화재단이 성균관대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병철이 직접 이사장을 맡았어요. 돈이 들어가고 시설이 지어지고 학교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죠. 그런데 1979년 운영권이 복명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삼성은 한 발 물러납니다. 학교는 다시 표류해요. 버팀목이 사라진 겁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아들의 시대가 옵니다. 이건희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고려대와 성균관대를 아예 합치려고 했습니다. 두 대학 재단을 하나로 통합해서 아시아 최고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죠. 전 고려대 총장 어윤대의 증언입니다. 이건희가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 한번 벌여보자. 이 한마디로 약 2년간 합병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고려대의 인문학 전통과 성균관대의 역사적 이름을 합치고 거기에 삼성의 자본과 시스템을 넣겠다는 거대한 그림이었어요.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돈으로도 못 산 게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대학의 자존심. 근데 이건희가 그냥 물러섰겠습니까?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학 전체를 바꿀 수 없다면 대학 안에 삼성이 필요한 핵심 조직을 직접 심겠다. 합병이 안 되면 이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1996년 삼성재단이 다시 성균관대 운영에 복귀합니다. 이번에는 떠나지 않을 태세로 그 전략의 결정체가 탄생합니다. 2006년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한국 최초의 반도체 계약학과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대학에 학과 하나 만든 게 뭐가 대단하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학과의 구조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통 대학은 학생을 가르치고 4년 뒤에 내보냅니다. 그 다음은 학생 각자의 몫이죠. 기업은 그 졸업생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골라 뽑고요. 이 학과는 처음부터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입학하는 순간 삼성전자 사원증이 목에 걸립니다. 4년 등록금 전액을 삼성이 내요. 이게 왜 대단하냐? 학생 입장에서 등록금 부담이 제로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삼성이 이 학생을 입학 첫날부터 자기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커리큘럼도 삼성 현직 엔지니어들이 직접 설계했고, 여름방학이면 삼성 반도체 공장의 실제 양산 라인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실습이 아니에요. 거의 현장 투입이죠. 졸업하면 삼성 DS 부문에 바로 배치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삼성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대학 안에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업이 대학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여기에 들이부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아예 넣었어요. 삼성에서 수십 년간 반도체를 만들던 부사장급 출신들이 산학교수로 강의실에 서 있거든요. 메모리 개발, 파운드리, CIS, HBM, 삼성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직접 다뤘던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겁니다. 돈만 준 게 아니에요. 사람과 시스템을 고스란히 이식한 거죠. 신입생 때는 실리콘밸리 투어를 갑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을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매년 학생들이 해외 대학과 교환 프로그램으로 나가고요.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들입니다. 소름 돋는 건 이 다음이에요. 이 학과의 정시 합격선이 어디쯤이냐면요. 전국 의대 평균과 1,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이과 학생들이 의대 대신 이 학과를 선택하는 겁니다. 삼수생도 안 가던 학교에서요. 이게 삼성이 성균관대 안에 심은 씨앗이에요. 자, 이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 보겠습니다. 이 학과가 문을 연 지 20년, 누적 졸업생이 1,400명을 넘겼어요. 그중 86%가 삼성 반도체에 들어갔습니다. 약 1,200명.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기 졸업생들을 생각해보세요. 2006년에 입학했으니 지금 경력 16년 차입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16년이면 팀을 이끄는 자리예요. 설계를 결정하고 공정을 승인하고 양산 라인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위치죠. 그 위로 올라가면 임원이에요.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임원 중 성균관대 출신은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에 이어 4~5번째. 삼성전자가 매년 가장 많이 채용하는 대학도 성균관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올해 2월에 답이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합니다. HBM, 쉽게 말하면 AI의 기억력이에요. AI의 두뇌가 엔비디아의 GPU라면 그 두뇌가 기억을 얼마나 빠르게 꺼내느냐를 결정하는 게 HBM입니다. 이건 반도체의 기억력을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쟁이에요. 이걸 먼저 만드는 회사가 AI 시대의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에 넣을 메모리를 테스트했습니다. 삼성과 경쟁사들을 동시에 시험대에 올려놓은 거예요. 삼성이 가장 먼저 통과했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선수를 친 거예요. 3월 엔비디아 GTC 2026 세계 최대 AI 기술 행사예요. 젠슨 황이 기조 연설 무대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삼성에 감사합니다. 삼성 파운드리로 자사의 AI 출원칩을 생산한다고 밝힌 거죠. 세계 AI 산업의 황제가 무대 위에서 삼성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 HBM4와 메모리 호황이 겹치면서 삼성은 SK 하이닉스한테 빼앗긴 D램 세계 1위를 1년 만에 되찾았어요. 자, 여기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수백 년 전 태조 이성계는 나라를 세우고 가장 먼저 학교를 세웠습니다. 80년 전 고문으로 두 다리를 잃은 독립운동가가 폐허에 앉아서 그 학교를 다시 살렸습니다. 20년 전 한 기업이 그 학교 안에 반도체 인재 공장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씨앗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든 칩이 분기 50조 원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5,5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제 발표된 57조 2천억 원. 그 숫자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KB증권은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327조 원, 내년에는 488조 원으로 전망했어요. 488조 원이면 하루에 1조 3천억 원을 버는 셈이죠. 이 숫자는 현재 세계 영업이익 1위인 엔비디아의 전망치를 넘어서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같은 달 GTC에서 삼성은 다음 세대의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HBM4E. HBM4도 세가 최초인데 벌써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요. 기억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하나의 칩 안에 합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는 삼성, 로직은 TSMC 이렇게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 경계를 허물겠다는 거예요. 실현되면 삼성은 메모리 1위가 아니라 반도체 전체 생태계에 판을 쥐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면 좋았겠지만 이건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 이 회사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30조 원을 훌쩍 넘기거든요. 일부 증권사는 40조 원대 중반까지 보고요. 삼성전자 57조, SK 하이닉스 30조 이상. 두 회사가 한 분기에 벌어들인 돈이 합산 90조 원에 가까운 거예요. 진짜 소름 돋는 숫자는 이겁니다. 증권가 전망대로라면 내년에는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이 700조 원을 넘겨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에 맞먹는 돈을 단 2개 회사가 벌어들이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와 2위가 둘 다 대한민국 기업이에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균열이 하나 있어요.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하겠다는 사람 자체가 줄고 있어요. 자연계 상위권 학생 상당수가 의대로 갑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조차 정시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이 나오고 있더군요. 등록금 전액의 취업 보장인데도 안 가는 겁니다. 바다 건너 중국은 정반대예요. 매년 반도체 인력만 수십만 명씩 쏟아내고 있거든요. 한국이 1만 명도 못 채우는 동안 수십 배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든 회사들이 벌써 삼성의 범용 메모리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파운드리 투자를 미적거리다 TSMC한테 10년치 격차를 벌려준 적이 있어요. 사람도 같습니다. 한번 벌어진 격차는 돈으로 안 메워지거든요. 600년 걸려 만든 이 파이프라인이 사람이 마르면서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매번 오는 게 아닙니다. AI라는 전혀 새로운 수요가 만든 규모 자체가 다른 파도예요. 이 파도를 2번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왕이 심고 독립운동가가 살리고 기업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결과가 숫자로 나왔어요. 다음 씨앗을 누가 심을 건지, 그게 이 나라 반도체의 다음 628년을 결정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창숙은 이름이 사라지면 뿌리가 사라진다는 걸 알았죠. 이병철은 사람을 뽑고 기르는 게 전부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희는 합병이 안 되면 이식이라도 하겠다고 방향을 틀었어요. 수백 년 동안 시대가 바뀔 때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심었습니다. 지금 이 파도 위에서 다음 씨앗을 심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어제의 57조 2천억 원은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